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17장을 하고 있죠. 정부 채무 및 재정 적자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먼저 이제 국가 채무,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인 것을 설명했고, 이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제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많나 아니면 많은 것인가 아니면 뭐 적당한 것인가 뭐 아니면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뭐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숫자를 보고 나서 그 숫자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해야 될 조심해야 될 부분을 몇 개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뭐 그것은 이제 스탁이 아니라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라는 것은 매년 변하는 원래 부채가 얼마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채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플레이션이 많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라 그러면 그 뭐 이걸 고려할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볼 때 매년 변화분을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본자산. 그러니까 부채라는 것은 그냥 부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를 본다 그러면 소위 대차 대조표를 본다 그러면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산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채가 있는 거죠. 재산이 늘면서 부채가 같이 늘었다 그러면 뭐 재산이 느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소위 뭐 잘 나가는 아니면 뭔가 하면 새로운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뭐랄까 수익의 원천이 발견됐다. 새로운 기술이 발견됐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새 상품을 개발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자가 막 이루어집니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거죠. 즉 부채를 마련해가 부채를 조달해가지고 부채를 통해서 돈을 조달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채가 발생하죠. 그래서 생산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부채가 발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부채가 없고 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자, 저 기업은 아니면 저 산업은 더 이상 성장세가 없는 게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데는. 오히려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부채가 늘으면서 공장이 커지면 그게 뭔가 하면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산업 같은 경우는 부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산과 같이 보라는 거죠. 그래 부채가 늘면 부채만큼 그 다음에 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려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고려하라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뭐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생산적인 부채는 별로 없어요. 국가 부채는 국가가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건 별로 없죠. 쓰기 위해서 부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에서의 그런 식의 부채가 넣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오히려 정반대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정반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줄였다. 아니면 이익을 만들었다. 그거는 진짜 진정한 이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본 부분을 같이 고려하라는 이야기는 이거 양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부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같이 고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본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사실은 별 걱정 안 할 문제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가부채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국가부채를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외환 보유고 정도는 고려해서 부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실제적으로 뭔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정도는 사실은 외환 보유고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 부채를 발행했는 겁니다. 발행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하고 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되지 않은 채무, 이것까지도 고려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채가 과소평가된다라는 책에서 흔히 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채가. 현재 발표되는 부채는 제대로 된 부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포함 안 된 엄청난 부채가 숨어 있다라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것이 이제 뭐, 공무원 연금이랄까, 뭐, 우발 채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뭐, 몇 주 전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대해 가지고 발표가 있었는데, 자, 드디어 우리나라 국가 부채 규모가 뭐, 100%를, GDP의 100%를 초과했다. 105%가 됐다. 뭐, 라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장 초반에 설명할 때 우리나라 부채가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한 40%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GDP의 40%래. 근데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외환부 요구까지 따져본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부채는 GDP의 한 20%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크게 높진 않죠. 높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 100%가 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우발 채무 아니면 공무원 연금 같은 것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 집어넣는데 이제 집어넣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집어넣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고려는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매년 이제 공무원들이 그 소위 매년 연금 그 보험료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항목으로 내는 개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는 거 있죠. 그 내는 걸 다 빼고 내는 거는 다 빼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퇴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연금이 뭐 군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그 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기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금에서 일부하고 합쳐가지고 주는 겁니다. 합쳐가 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 뭔가 공무원들이 내는 부분은 빼버린 거죠. 빼버리고 어쨌든 들어간 건 기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내는 거는 빼버리고 그냥 나가는 돈만 다 따진 겁니다. 나가는 돈만 다 따지니까 액수가 그렇게 높게 됐다라는 거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래서 뭐 100%가 넘은 것은 이제 뭐 재정상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래서 그게 크게 됐다라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뭐랄까,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현재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구조 내에서는 그 기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로 기존 은퇴한 사람들의 그 연금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세금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은 들어간 지 한참 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게 늘어날 걸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에서 이야기했던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과대평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외환부 요구를 뺀다 그러면 한 20%로 떨어지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나 아니면 우발 채무 같은 거 우발 채무는 사실은 뭐 계산하기도 힘들지만 연금의 향후 연금에 따른 부담 뭐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한 40~50%는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오는 세계 비교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정도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순환에 따라 가지고는 매년 그렇게 뭔가 하면 이 지독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다 뭐 라는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네 가지 적정성의 문제점, 적정성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결론은 발표된 재정 적자 규모를 해석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숫자만 보고 너무 일비할 건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굳이 뭐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해가지고 안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없다고 해가지고 부채가 적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건 없는 거죠. 부채가 없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적은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없는 건 좋다. 집도 뭔가 하면 가정에서도 부채보다 뭔가 하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를 만들더라도 생산적으로 쓴다 그러면 그 부채는 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같은 경우가 부채를 통해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건 잘 없죠. 뭐 옛날에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에 공급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뭐 국가 전체 SOC를 깔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 빌려줘 가지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직접 돈을 외국에서 못 빌리니까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 활동에 쓰도록 옛날에는 했는 겁니다. 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채널은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론으로 갑시다. 국가 부채는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국가 부채는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이냐? 즉,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뭐 재평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세 삭감과 이에 수반되는 정부 부채의 증가.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제 국가 부채를 만들면 그게 문제냐라는 이야기죠. 매년 더 만든다. 그게 문제냐. 그럼 국가 부채를 왜 만드냐? 국가 부채를 만들므로써 재정 정책을 하는 거죠. 재정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전장에서도 봤는데 이 장에서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 이제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 리카디안 견해로 나눠보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지금까지 아마 전장에서도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거시경제학 두 학기에 걸쳐가 배우는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 재정정책, 경제정책, 거시경제학은 실용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게 만들어졌느냐? 국가의 운영 원리를 이용해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뭔가 하면 만약에 경제가 나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 경제 정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정책. 그래서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뭐 좀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라는 거죠.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에 그 실업을 국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단기, 장기, 최장기.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가 이 거시경제학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온 바탕이죠. 소위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케인즈의 이론에 따르면 성수효과, 그러니까 재정적자, 국가 부채가 생기더라도 그에 따른 재정 지출이 성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실업률을 굉장히 낮추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몇 배나, 쓰는 돈의 몇 배만큼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도 낮아짐으로써 소위 경제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이 이 단기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2학기 초반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그 균형 국민 소득 모형, 거기서는 승수가 굉장히 컸죠. 물론 이제 거기서 ISLM 모형으로 간다 그러면 그 승수가 줄기는 줄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승수 효과는 있습니다. 뭐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승수 효과는 있는 셈이죠. 물론 그렇지만 먼델 플레밍 모형에 가면 승수 효과는 없습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 가면,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는 없죠. 통화 정책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LM 스타 커브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IS 커브를 아무리 움직여도 효과는 없습니다. 단기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도 이거는 먼델 플레밍 모형 가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서 미국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가 아니라 자기들은 거의 대국이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죠. 외국에 좀 빠져나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대부분의 소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국은 아니지만 소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대부분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단기에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초단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죠. 초단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IS 스타, LM 스타 커브에서도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재정이 늘면 잠시 IS 스타, LM 스타 균형으로 가는 중간에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IS, LM 스타 균형을 보더라도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단기에
그러니까 대국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 폐쇄 경제는 효과가 있다. 뭐 요 정도죠. 장기에서는 다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재정정책 아무리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Y와 U는 자연률을 복귀합니다. 자연률 복귀하죠. 이거 사실은 이 설명은 여기가 아니라 위로 가야 되는 거죠. 장기는 뭐 딴 거 ADAS 모형이죠. ADAS 모형이기 때문에 딱 이겁니다. 요 폐쇄경제, 개방경제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요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어쨌든 장기에서는 뭐 결국은 다 와이바에서 안 벗어나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최장기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죠. 뭐 1학기라기보다는 이 것이 전반부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 솔로 모형, 솔로 성장 이론에 따르면 경제가 더 낮아진 1인당 소득을 갖는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를 만들면 최소한 국가 전체의 저축이 줄면서 총저축이 줄면서 그러니까 정부 저축이 주는 거죠. 정부 저축이 주니까 정부 적자인 만큼 부채가 되니까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자본이 줍니다. 자본이 줄면 결국은 1인당 자본량이 줄게 되죠. 1인당 자본량이 줄면 더 낮아진 1인당 소득을 갖는 새로운 안정 상태로 도달하고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저성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 지금 이 교과서 내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요약한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부채를 만들면서 재정정책을 했는데 효과가 있냐? 그러면 아주 짧은 정도의 효과도 있습니다. 짧은 정도. 아주 초단기에서의 효과 정도만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최장기로 가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더 낮아진 1인당 소득 수준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낮아졌다는 것은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성장세가 떨어진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 견해에서도 국가 부채를 만들면서 정책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의 평가입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평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교과서 다른 챕터를 통해 가지고 안 배웠던 새로운 이론 얘기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리카도의 견해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카도, 이제 뭐 아주 고전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죠. 아마 고전 경제학자 그러면 뭐 아담 스미스 다음으로 이름 나온 사람이 리카도입니다. 리카도인데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죠. 물론 이제 옛날 분이죠. 1820년대 이때 주창한 이론인데 200년 전 이론입니다. 200년 전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동안 뭔가 하면 뭐 옛날 이론이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창고 속에 집어넣었는데 최근에란 것도 뭐 아주 최근 아니지만 1990년대 이제 데이비드 베로가 이제 성장론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론 하는 부분인데 이 이론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리카도의 첫 이론은 이게 이제 가장 고전학파적인 생각이죠. 원래 이분의 주장은, 리카도의 주장은 고전학파적인 생각인데, 이제 단기에서조차 채무를 통해 조달한 조세 삭감은 소비, 총저축, 실질이자율, 투자, 순수출, 혹은 실질 GDP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에서마저도. 그러니까 채무를 통해 조달해. 국가가 부채를 통해 가지고 돈을 쓰면 그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 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은 소비도 안 늘리고 몽땅 다 저축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도 영향을 안 미치고 투자, 순수출, GDP 모든 데 전혀 영향을 안 준다. 라는 것이 이제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그게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동등성이라는 건데, 이퀴밸런트, 이퀄,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동등이라는 것은 이 조세 삭감 이전과 이후가 같다라는 거죠. 조세 삭감 이전과 이후의 경제가 차이가 안 난다.
그냥 삭감된 세금만큼을 그 삭감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고 그게 실물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거 삭감해가지고 뭔가 하면 지금 세금 깎아줘봐야 그 깎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깎았냐 그러면 국가가 그만큼 돈은 써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줬죠. 그럼 그 깎아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만큼 국가가 부채를 조달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부채를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갚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깎아준 세금 다시 올려가지고 그대로 받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시 줘야 될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썼다가는 나중에 국가 세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받으러 왔는데 안 받으러 왔다가는 집까지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옛날 사고방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깎아줘봐야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지고 반응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은 미래지향적이어서 채무로 조달된 현재 조세삭감이 현재 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조세증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깎아줘봐야 나중에 그만큼 받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갈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할 때 다시 되돌려준다. 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 리카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삭감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지도 못하고 그들의 소비 지출을 늘리지도 못하고 대신에 미래 조세 채무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다시 세금으로 받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채로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내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갚기 위해 가지고 삭감된 세금을 저축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리카드의 주장입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조세 삭감을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도 없고 아니면 뭐 더 적극적으로 뭐 국가가 그 부채를 조달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늘려도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이다. 느린 재정만큼은 다시 나중에 세금을 더 올려 가지고 또 받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저축은 정부 저축의 감소분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총저축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면 그만큼 정부 저축은 줄죠. 줄지만 민간 저축이 그 액수만큼 더 늘어난다는 거죠. 소비를 안 하고 그대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저축에는 변화가 없죠. 총저축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자율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자율도 변화가 없고 뭐 이러면 구축 효과가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자율도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투자에도 변화가 없고 아무런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서 재정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은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뭐 재정 지출을 늘리가 Y를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율에 영향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아무런 효과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카디안 이퀴밸런스, 리카도의 등가 논리입니다. 즉 조세를 삭감하든 재정 지출을 늘리든 이런 전체적인 재정 정책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시각이 소위 이제 고전학파적인 시작입니다. 고전학파적인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 하면 딱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반영을 한다. 라는 셈이죠. 이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시경제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대구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시경제학은 없었고 고전학파적인 시각에서는 국가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공공재만 공급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만 운영하라. 국가는 경제에 개입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이제 대세였던 겁니다. 대공황이 일어나서 케인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대세적인 시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나고 난 뒤에 케인즈의 이제 주장에 따라 가지고 이런 재정정책이랄까 아니면 거시경제학이 나온 셈이죠. 나온 셈인데 근데 이제 쭉 이제 스토리를 본다 그러면 이랬죠. 우리 지금 현재 상태까지의 경제학계의 시각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이 강합니다. 이 시각이.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별로 효과가 없다. 어쨌든, 솔로가 이게 이 이론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실제 이제 그만큼 그 리카르도의 주장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냐?
라는 데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이 케인즈를 다시 살리는 셈이죠. 케인즈를 다시 살리는 셈인데, 실제 사람들이 리카도가 주장한 만큼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그렇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안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견해들이 좀 나옵니다. 그 견해가 한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금 깎아준 만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 첫 번째, 사람들이 근시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세금 더 걷어갈 것이다. 나중에 언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마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모든 소비자들이 그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아니다. 깎아주면 그만큼 나중에 다시 세금 내야지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 깎아주면 돈 생겼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쓰는 겁니다. 깎아준 세금만큼 쓰는 거죠. 쓰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카도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리카도 생각만큼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비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판은 이제 좀 더 경제학적인 이야기죠. 차용 제약이 있는 경우,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소비를 내보면 나오는데, 소위 이제 피셔 효과에서 나온 거죠. 피셔의 2기간 소비 모형에서 소위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내에서 거시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용 제약이 있습니다. 차용 제약. 그러니까 긴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평생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 소비를 더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데, 더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이상 소비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라이프 사이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배웠지만 어쨌든 라이프 사이클 가설을 본다 그러면 젊을 때는 보통 뭔가 소득보다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생 평균을 본다 그러면 중년부터 이제 그 소득이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월급이 많아지니까. 처음에 직장에 취직하면 월급이 제일 낮죠. 나 겨우 먹고 살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점점 경력이 쌓이면 뭐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월급을 많이 받게 되죠. 많이 받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돈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소위 취직 전 아니면 취직 초기까지는 뭔가 하면 대부분 적자 인생인 거죠. 그리고 적자 인생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전 인생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소비하는 게 제일 맞냐 그러면, 효용 극대화 이론에 따르면 뭔가 모든 평생 똑같은 액수만큼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평생 똑같이 소비하는 것이. 평생 똑같은 액수만큼 소비하는 것이. 그러려 그러면 사실 뭔가 하면 젊을 때는 적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죠. 합리적인 선택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젊을 때는 부채를 만들려고 그래도 안 만들어집니다. 돈 빌리려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 취업도 안 한 사람이 돈 빌리달라고 그러면 돈 안 빌리시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차용 제약에 최적 소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차입을 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소비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비를 더하는 것이, 지출을 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뭐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용 제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조세삭감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그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대 간 이전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조세삭감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이제 세금 깎아주면 나중에 다시 받아갈 것이다. 언제라는 이야기죠. 나는 모르겠다. 뭐 한참 뒤에 받아가겠지. 내가 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삭감에 대한 부담이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가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조세삭감이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느낄 것이며, 그러면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거죠. 이걸 깎아준 게 내가 다시 내야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겠지만,
뭐 내가 낼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지배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국가가 뭐 긴급 재난지원금이랄까 뭐 어떻게 뭘 온갖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돈 생긴다고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결국 이거는 그냥 국가가 돈을 주는 거구나, 돈 쓰자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그 돈 받아갈 것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결국은 받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지금 안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뭐 그런 거조차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근시안적인 것이고, 아니면 그게 미래 세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당장 내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 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로 간다는 것이 당장 내 아들이 아닌 거죠. 그 미래 세대가 내 아들 세대지만 내 아들이 직접 낸다 그러면 다르겠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군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뭐 그 돈에 따라 가지고 별로 나중에 갚아야 된다,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별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장래 세대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소위 리카도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등가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새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카도가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로 반박을 하면서 이런 세 가지 맞다 그러면 뭐 어쨌든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이 반박을 한 세 논리의 주장들은 대부분 이제 케인즈의 그런 이제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논리는 많으니까 논리는 논리를 따름이고 실제 뭐가 맞냐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 논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는 뭐 효과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논리입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논리는 뭐냐? 그것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이제 판단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계량 경제학적으로 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실정 분석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여기서 그런 걸 우리가 다루기에는 좀 그렇고, 일반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80년대 초반 레이건 정부 때 조세 삭감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80년대 국가 부채가 왜 증가했느냐? 여기서 뭔가 하면 이게 물론 석유 파동에 따라 가지고 재정 지출이 늘은 부분, 조세 그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이게 또 큰 부분이었다. 레이건 때 조세 삭감. 공급주의 경제의 이론 바탕하에서 아주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준 거죠. 그 결과 총저축이 감소하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평가 절상되고 순수출이 감소하더라. 이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죠. 80년대 세금을 깎아주니까 이렇게 됐다. 리카드에 든 거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세금 깎아주면 더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80년대 보니까 세금 깎아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총저축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세금 깎아준 만큼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고 뭔가 쓰더라는 이야기죠. 일부는 늘었겠지만 총저축이 늘었다는 것은 세금 깎아준 만큼 정부 저축이 줄었는데 그만큼 민간 저축은 안 늘더라. 안 늘으니까 총저축이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수입품을 더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리카디안 등가 주장의 발레로 가장 전형적으로 드는 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카디안 등가는 틀렸다라는 증거로 사용되는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아주 진짜 실험을 하기 가장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아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경제학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험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실험을 통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를 다 철저하게 막고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서 주장한 것은 많은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은 굉장히 이제 이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에서의 실험, 아니 계량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온갖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세트리스 파리부스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데이터에서는 그게 적용 안 되죠. 온갖 이야기 일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잘 열심히 고민해 가지고 뭔가 그 팩터 이론에 따른 그 영향만을 고려 뽑아낸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리카디안 등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경우였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지는 않았는데 케이스가 굉장히 좋은 경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도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돼도 뭔가 하면 사실은 총재측이 변화 안 했을 건데 다른 이유 때문에 총재측이 감소했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워낙 긴 기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냉전이 종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주 컨트롤 잘 된 실험과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를 진짜 복두덕 진작시키기 위해 가지고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감소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언젠가 2015년 16년 정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감소시킨다 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 가지고 소득세가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일단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줍니다. 소득세를 공제하고 주는데 그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액은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죠. 대략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합건세라고 해 가지고 현재 물론 국세청에서 룰을 줍니다. 룰을 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대략적으로 공제를 해 놓습니다. 공제를 하면 이제 확정이 되려 그러면 연말 12월까지 소득이 다 발생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그 소득에 따라서 뭐 공제해 줄 건 공제해 주고 세금은 얼마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략적으로 뭔가 세금을 낼 걸 대비해서 만약에 그걸 안 떼놓으면 나중에 12월 끝나고 나가 1월달 12월이라든지 1월달에 1년치 세금을 다 내라 그러면 다들 엎어지는 겁니다. 12월달에 따라 월급은 다 0이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르게 12달에 걸쳐 가지고 떼놓습니다. 떼놓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때 떼놓는 것을 보수적으로 떼놓습니다. 보수적으로 떼놓는다는 것은 많이 떼놓는 거죠. 적게 뗐다가 나중에 뭔가 하면 12월달, 1월달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덜 떼는 것을 한꺼번에 떼게 되면 한 해 월급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이 살기가 힘들죠. 많이 떼놨다가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면 좋아하죠,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적게 떼놨다가 나중에 세금을 더 받게 되면 어차피 세금은 또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못 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원천징수는 보수적으로 많이 공제를 합니다. 많이 공제하는데 이제 재정정책을 고려하다가 이제 이까지 손을 댄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덜 띄자라는 이야기죠. 보수적으로 뭔가 하면 어차피 보통 한 세금의 한 10% 정도는 더 떼는 정도로 지금 대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뭐 굳이 10%까지 더 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정확하게 세금 평균치 정도만 떼자. 적다 그러면 뭐 나중에 좀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지고 돈 안 쓰고 소위 재정정책 효과를 내는 거죠.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덜 뗐습니다. 조금 덜 떼. 한 해 이제 첫 때 덜 보수적으로 세금을 떼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이 소비가 늘 것이냐라는 거죠. 어차피 세금액은 똑같습니다. 연말정산회가 나오는 세금액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원천징수액을 떼는 액수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됐던 겁니다. 즉 조세 납부 시기를 놓쳤을 뿐 소비자들 후생은 향상시키지 못하죠. 어차피 내는 세금은 연말정산회가 똑같습니다. 납부 시기가 처음에 뭔가 하면 조금 늦어졌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992년 1년 내내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렸다는 겁니다. 늘린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12월, 1월 소비는 줄였을 겁니다. 연중에 소비를 늘렸는데 세금을 더 뗐기 때문에 내 월급 더 받은 줄 아는 거죠. 더 받은 줄 아는데 옛날에 뭔가 하면 연말정산하고 옛날에 돌려주는 게 옛날보다 줄은 거죠. 줄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연말에는 아마 소비가 줄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중간중간에 절반 이상 소비자들이 소비를 증가시키더라.
조삼 못 산대. 조삼 못 산대. 소비가 늘었더라. 이거는 사실은 리카디안 등가에 배치되는 정도죠. 배치되는 정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행동을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리카디안 등가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더라. 리카디안 등가 음모론자들은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두 예를 가지고 리카디안 등가가 뭐 그런 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또 반격은 그쪽에서의 반격은 80년대 레이간 정부 요새 삭감은 리카디안 등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냉전의 종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뭐 부활이랄까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장래의 조세 증가 대신에 장래 지출 감소로 그 부채가 상환될 것이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냉전 종식이 엄청난 자신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이제 새로운 뭐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3차 산업혁명이랄까 그거죠. 3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PC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IT 산업이 시작된 데가 80년대입니다. PC가 처음 나온 데가 78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80년대부터 PC가 처음 나왔죠. 내가 82년에 PC를 82년인가 3년 처음 접해봤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보면 새로운 경제가 나온 셈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왔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쫙 성장을 하면서 뭔가 하면 지금 깎아준 세금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이게 상환될 것이다. 그리고 공급주의 경제학이 이제 그런 논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뭐 이게 그렇게 리카디안 등가에 배치되는 증거는 아니다. 개인저축은 조세삭감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개인저축이 뭐 안 들어설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갑론을박을 하고 나니까 이제 경제학자들 이야기하는 것은 참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학자들은 자문을 구하게 되면 뭐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가 그 외팔의 경제학자는 없냐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보면 이 주장이 맞고 저름에서 보면 저 주장이 맞다.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은 한 주장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건데 이 두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맞냐라는 이야기죠. 데이터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무에 대해 가지고는 두 가지 견해가 다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논쟁은 있습니다. 논쟁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사회과학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도 그렇죠. 그 오차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과학도 그런데 사회과학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뭐 한 가지 현상만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논쟁은 있는데 어쨌든 물론 그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러나 뭐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 재정정책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초단기적으로. 리카디안 주장같이 뭔가 하면 완전히 없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늘어난 돈을 100%안 쓰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실제 이제 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아마 그게 지금부터 두고두고 계속 연구가 될 겁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연구할 겁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었을 겁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자 그게 어떤 효과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걸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저축이 있는 걸로 갔을 겁니다. 어차피 쓸 만큼 다 쓰고 있는데 돈 더 들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더 쓰진 않죠.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게 돈을 더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돈이 절실했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썼을 겁니다. 진짜 긴급 재난 목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축만 늘어질 것이다. 뭐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이야기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자. 그게 돈이 사실은 뭐 이게 나중에 안 갚아도 될 돈이다.
우리가 부담이 없는 데라면 아무나 주면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 주는 것이 훨씬 더 관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편하죠. 편한데,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쓰고 나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뭔가 하면 진짜 필요하면 필요한 데만 쓰자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자, 뭐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소위 국가 부채에 대한 시각입니다. 국가 부채를 내면서 재정 정책을 한다. 과연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시각입니다.